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층 이상의 고층 건축을 이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이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에 과연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입니다.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IM 부동산 연구소의 박유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또 월요일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날씨가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오늘 제가 하여튼 은행 건이라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하면서 사실 최근에 기준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우리 그냥 가계대출로 했을 때 한 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 대출을 받았을 때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서울권에서 웬만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서잖아요. 10억이라고 치더라도 이제 최대 70% 받으면 담보대출이 7억 정도 나오죠. 그러면 3억 원금에 7억을 대출을 받아서 월 이자 5%로 납부를 하면 거의 1년에 3,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290에서 300만 원 돈이 이자만으로 나가는 거고 거기에 또 원금까지 가면 사실상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예요. 사실 시장이 너무 이렇게 어수선한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게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 말고 기분이 더 좋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조금 재테크를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수선한 시장 속에서 틈새 시장 저희 박유란 대표와 함께 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또 세미나 자리 있잖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1시에 세미나를 하죠. 이제 기억을 아마 하실 거고요. 내일 모레 1시에도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 주제가 이제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지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금액별로 1억대, 2억대, 3억대 이게 다양하잖아요. 금액대별로 현재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로 괜찮은 지역, 지역 설명부터 해서 추천을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이제 재개발 지역 관련해서이잖아요. 그만큼 요즘 재개발과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기 급상승 뉴스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집중해 보시면 좋겠네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사실 첫 취임을 할 때 향후 5년 동안 25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방 말고 최소 수도권이나 서울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250만 호 공급을 할 건데 그중에 수도권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공급을 할 건데 그럼 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빈 땅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지어져 있는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빈지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허물어서 거기에 새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존 방식으로 하면 시간이 15년, 20년까지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패스트 트랙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기존의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건축 연한이 도래하다 보니까 노후계획 특별
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건축이 또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거고요. 또 그전 정권에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었지만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늘어졌었죠.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나왔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법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등 공급 정책이 나오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의미를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재개발이라 그러면 단독이나 다가구 밀집 지역들, 그러니까 주택이 아파트가 되는 경우를 재개발로 생각을 하고요. 재건축은 아파트가 되는 거를 재건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방배동에 단독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뭐 5구역 이런 데들이 방배 재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방배 재건축 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그 집이 뭐 아파트였다가 아파트가 되고 빌라였다가 아파트가 되는 걸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 환경, 기반 시설이 열악한데 이게 깨끗하게 바뀌는 거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고, 방배동처럼 집 자체는 뭔가 노후화가 돼 있는데 주변의 여건, 기반 시설은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집만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배동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죠. 노후 주택 단지만 있었죠. 이게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방배 재건축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좀 나눠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재개발이 요즘에 종류가 또 워낙 많아요. 그렇죠? 민간 재개발부터 뭐 공공 재개발까지 사실은 이름도 뭐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공공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 뭐 공공 재건축이 있고요. 또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이라 그래서 3080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이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LH나 SH에서 이렇게 공동사업자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공공이 진행할 때는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 권리 산정 기준일부터 현금 청산 부분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이 민간 재개발로 요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더 많은 거고요. 그중에서 신속통합기획, 뭐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이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개발지에 블록들이 뭐 4개, 5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각각의 블록들이 하나씩으로 하면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 혹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혹은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련의 하나하나의 블록들이 단체로 모아서 재개발이 된다 그래서 모아주택인 거고요. 반면에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록들이 나눠져서 합쳐진 게 아니고요. 기존의 재개발 방식처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신속하고 통합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신속통합 기획인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원들, 그러니까 민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가 공공과 좀 협력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서 재개발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빨리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에서 뭐 지원 혜택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혜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투기 세력이 또 조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는 공공이 참여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더라.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고 전세 끼고 매수가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근데 반면에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전세 끼고 매수도 가능하다.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차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종류가 뭐 4개 정도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역세권 주변에 뭔가 노후화돼 있고 저개발이 돼 있고 침체돼 있고 이런 주변 상권들을 좀 활성화시켜 주는 거고요. 활성화시킬 때는 당연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에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주변을 기존의 용적률에서 종상향을 시켜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증가된 용적률 인센티브 중에서 50%만큼은 또 기부 체납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민간한테 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조합원들한테 좀 사업성이 좋게끔 돌려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역세권 근방에서 이제 350m 이내 안에 들어가야지 역세권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변이 주거타운, 업무타운, 상업시설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제공한다라고 한 그 호수가 250만 호에서 수도권에만 13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급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간을 줄여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책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속통합기획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제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 후보지가 발표가 되는 즉시 또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텀이 있거든요. 한번 올해 것만 볼게요. 2024년도 올해 6월 28일 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 용산의 후암동 30번지 일대랑 영등포 신길동 314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후보지가 6월 28일 날 된 거고요. 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이제 지정 발표가 났는데 언제부터 났냐면 24년도 8월 6일부터. 그러니까 6월 28일 날 됐는데 8월 6일부터니까 한 달 정도의 텀이 있는 거죠. 한 달 정도 지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 그러면 우리는 7월이라는 한 달 동안은 일단 이때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이제 해도 가능하다. 굳이 실거주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또 볼게요. 8월 29일 날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역시 용산의 후암동의 264번지 일대, 그리고 중랑구 중화동의 309번지 일대죠. 여기 같은 경우도 8월 29일 날 발표가 되고 나서 정확하게 10월 2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9월 그리고 10월 한 2주, 3주 정도 텀 동안에는 일단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전세를 끼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데가 24년도 10월 23일 날이죠. 지금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문화마을이라고 이제 칭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가 동작구 사당동 63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도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된 상태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직 지정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과거 플랜으로만 보신다면 한 11월 말경, 이번 달 말경이나 다음 달 초경 정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거고요. 묶이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는 전세 끼고 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같은 경우는 전체 85군데 정도가 선정이 돼 있는 단계고요. 이제 단계 지역들마다 속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재개발이 나름 잘 추진되고 있는 구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구역들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지 선정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선정 사이 기간 동안 이 부분이 또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내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 집이 이제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또 잠시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대체주택이 꼭 필요하거든요. 1주택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거주를 위해서 이제 추가 집을 마련하게 될 경우에 원치 않게 2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를 받냐 못 받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제 대체주택이라는 표현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된 재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주를 나가야 되고 그 동안에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 집을 대체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이에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정비사업 공사기간 중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해야 되는 시기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거주지가 사업시행 인가가 이제 떨어진 이후에 이제 나가야 되죠. 이주를 해야 되죠. 그 이후에 취득을 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취득을 해야 되고요. 거주 요건은 이제 새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통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를 했을 때 지금부터 공백기 없이 쭉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지금 2개월 살고 이사 나갔다가 또 좀 있다가 3개월 살고 뭐 2개월 살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합산을 했을 때 더했을 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주를 했다 그러면 이제 거주 요건이 채워져서 비과세가 가능한 거고요. 대신에 양도 시기도 중요하죠. 기존에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집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를 하든지 아니면 준공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지 대체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지 입주를 안 하게 되면 기존의 비과세 받은 게 지금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원이 신축 주택 준공 3년 이내에 신축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집에 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은 거가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사실상 너무 좋은 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인데 대체주택을 매입을 해서 비과세를 또 받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기존 주택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또 보면서 그 요건을 채우면 그 집 또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똘똘한 또 정책, 세금 정책 같은 경우는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 1세대 기준에 이제 대체주택에 한해서 비과세 기준이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 또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늘리려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토지,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이제 지상철도 전 구간을 또 지하화하겠다는 사업 구상안이 발표가 돼서 이 부분이 이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 이게 모두 지하화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사업 구상안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10월 23일 날 발표가 됐어요. 사실 10년 전부터 나왔던 계획인데 이제 드디어 정확하게 좀 계획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다만 시간이 뭐 완성이 되는 데까지는 25년, 30년 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참 롱텀으로 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요 정도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렇죠? 지상철도 서울에 있는 지상철도 전 구간을 땅으로 묻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2의 연트럴파크가 생긴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이게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연트럴파크, 연남동 쪽이 지하화시키고 지상에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구간이 67.6km 구간이에요. 경부선이랑 경원선 일대를 지금 지하화를 하는 거고 이 전체 노선 중에 6개 노선이 있고요. 역사만 하더라도 39개의 역사가 지나가거든요. 이거를 다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지상으로 나와 있는 철도를 지하로 묻으면서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만드는 거죠. 우리 이제 주민들,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녹지와 더불어서 기존의 이제 지하철 역사 있죠. 역사 부분은 뭐 이제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타운도 들어오고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뭐 주거 형태로도 개발을 하고 복합적으로 그 땅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 사업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개발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이제 세금으로 하지 않고도 충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그 뒤에 좀 보시면 여기가 연트럴파크예요. 2010년도 모습이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삭막한 느낌이 너무 강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공원으로
주변으로 조성이 됐고 여기에 상권들이 발달이 돼 있죠. 사실 데이트도 많이 하고 이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소비가 일어나는 형태로 바뀐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땅값 자체가 부동산 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2배 내지 3배 이상 상승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로 들어서 나머지 이제 선로 구간들도 좀 다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23년도 2월이에요.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철도 지하 방안을 처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월이죠.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요. 24년도 10월에 서울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안을 발표를 했고 이 전체 구간을 선도 사업지로 국토부에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진행을 다 할 수는 없죠. 분명히 이제 먼저 진행이 되는 순서들이 발표가 될 거고요. 24년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선도 사업지를 일단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26년도까지 철도 지하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27년도부터 사업 시행 계획을 할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35년도까지 철도를 지하로 다 일단 묻을 거예요. 묻고 나서 끝이 아니죠. 그 지상에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작업 자체는 한 45년에서 50년쯤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완성이 되는 데까지는 한 25년 정도는 걸리는 플랜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노선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경원선이랑 경부선 이제 강북이랑 강남이랑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강남이랑 강북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좀 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역을 지나서 용산을 지나서 쭉 영등포 그 금천구 라인으로 쫙 내려오는 라인이거든요. 이 경부선 일대를 지하화를 할 거고요. 또 경원선 일대는 여기 지금 용산부터 왕십리, 청량리, 광운대역에서 창동으로 지나고 옆으로 쭉 빠지게끔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는 거고요. 전체 구간을 지하로 묻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으로 쓰지 않고 이제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충당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서울역에서부터 또 용산역, 영등포역 여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용적률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줄 거예요. 어떻게 줄 거냐?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일단 시킬 겁니다.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키면 용적률이 남죠. 남는 용적률만큼 뭐 LH나 SH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매각을 한 수익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용적률이 달라진 땅 자체를 매도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개발 이익을 창출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비 충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적률 상향이 되는 이 위치들이 어디냐 이것도 좀 중요하죠. 좀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이라고 있어요. 그중에서 3도심, 7광역 중심 있죠. 요 파란 색깔 이게 3도심인 거고요. 빨간 색깔 이게 12지역 중심이에요. 7광역 중심이에요. 이런 지역들, 요 2개 지역들을 이제 기본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모든 지역들 아니죠. 요 지역 중에서 철도가 지나가는 그 구간들은 상업 지역으로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럼 보시면 청량리, 왕십리 쪽 있죠. 용산 쪽 연결되고 그 위에 서울역 일단 연결이 될 거고요. 영등포 연결될 거고 가산 대림 연결되겠죠. 이 상태로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 창동, 상계 연결될 거예요. 뭐 잠실 이런 데는 철도가 지상으로 돼 있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는 철도가 지나가는 3도심, 7광역 중심지는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될 거고 그 일부 노량진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상업지역 혹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서 여기에 개발 이익을 창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2개 강북과 강남 지역 중에 사실 한 번에 또 지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지역이 먼저 될까를 좀 예상을 해보면 결국은 여기 강남 쪽으로 먼저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개발 이익이 일단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용산부터 서울역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과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 개발 이익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또 강북 쪽에 이 지하 사업할 때 사업비를 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시급한 게 용산을 기점으로 이제부터 개발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선순위가 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사업이 거의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리는 사업 플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들 좀 공부해 보시면서 이렇게 용적률도 바뀌어가고 땅의 종류가 바뀌어가면서 개발이 되는 추이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걸리기는 해도 연트럴파크의 비포 애프터를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또 쾌적한 느낌도 돌고 이제 연남동의 사실 시그니처이기도 하잖아요. 또 부동산 기준으로도 가치 상승 등의 효과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전 구간이 지하화가 된다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